어부단가, 어부사시사.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2학년 때 여러분 이런 작품들, 어부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좀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고전 시간에서 어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 어부 진짜 여러분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야? 사대부가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부는 여러분 사실은 진짜 어부가 아니라 가짜 어부라서 얘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더라? 가오. 그렇지. 그래서 가오에 해당한다. 그러면 가옹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두 가지 이유야. 속세를 멀리하겠다. 내가 자연에 은거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세속을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사대부의 모습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옹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 친화, 한가로운 여유를 제시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도 그렇고 오늘 또 볼 작품 모두 다 어부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부는 여러분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작품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얘가 기출에 나왔었거든 얘들아. 그래서 기출에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했는지를 정리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 65쪽에요. 기출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65쪽. 자, 이 사람은 화자는 여러분 관직에는 오르지는 않고 자연에 은거했던 작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도 노래로 부를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대.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 단순히 여러분 자연 친화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도 들어가 있어야 돼. 어머니의 죽음도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이번 수능 특강은 어머니에 대한 혹은 부모님에 대한 죽음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그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칭과 선생님 수업했던 것도 그렇고, 그치? 자, 그러면 작가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작품에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부분이야. 한편 작품의 전장과 후장은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기출에서는 이 글의 구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조가 뭐하고 뭘로 지금 구분된다고 얘기하냐면 전장과 후장으로 구분이 된대. 여러분 혹시 도산12곡 알아이다? 도산12곡? 도산11곡은 이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써서 12수로 나뉘는데요. 그 12수가 전 6곡, 후 6곡으로 나뉘어요. 그럼 여러분 이 도산12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 두 개로 나뉘어서 전, 후로 나누고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럼 여러분 옛날 연시조들은 내용을 두 개로 나누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 글도 총 6수가 있거든 얘들아. 그 6수를 전과 후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럼 몇 수씩 나누면 돼? 3수씩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3수는 전장이 되는 거고 후에 3수는 후장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래 보면 한쪽 남지들아 거기에다가 정리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자, 이 글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3장으로 되어 있고 뒤에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 1수, 2수, 3수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1수, 2수, 3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4수, 5수, 6수는 사실은 후에 1수, 후에 2수, 후에 3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 각 1장은 화자의 감정을 제시한대요. 그럼 여러분 전 3장하고 후 3장의 1수들은 모두 다 화자의 감정을 제시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전장이든 후장이든 모두 다 시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전 3장하고 여러분 후장에서 각각의 3수들은 여러분 화자의 삶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그러면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 내용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똑같은 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대응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치? 자, 근데 이걸 대응을 할 때 삼수는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 여러분 여기 보면 전후각 3장에서는 초장의 내용을 중장에 요약을 해서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종장은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낼 거예요. 그러면 화자의 삶을 드러내는 이 삼수는 시조니까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 초장의 내용은 중장 첫머리에 집약해서 제시하고 집약해서 앞에 다 제시했고 종장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간다? 무조건 지향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글의 구조를 기억하고 작품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구조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일수 한번 시작해 보자. 아이고 애달프다. 아이고 서러움지고. 자 여러분 지금 갑자기 화전은 아까 분명 관직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응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연에서 응거하는 데들아 애달프고 서러울 게 있어 자연에서? 저게 없잖아요. 근데 아까 화자의 상황을 하나 더 제시한 게 있었죠. 뭐 했을 때 저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지금 어머니의 죽음 이 정서를 여러분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아니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렇지. 여러분 애달프다, 서럽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직접적 제시를 위해서 사용된 표현법을 찾으라고 하면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감탄사잖아. 그러면 영탄 쓰고 문장 구조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영탄과 대물을 사용해서 화자의 그 서러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끝없는 천지에 내 혼자 살아있어. 여러분 천지가 진짜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걸까? 이 세상을 우리 천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 세상, 끝없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있대. 그럼 여러분 지금 화자는 부모님이 아마 다 돌아가시니까 혈혈단신이 되었을 거야. 혈혈단신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이제 혼자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 화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또 하나겠죠. 외로움. 나 혼자 있으니까 이 외로움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외로움은 세상에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서도 혼자 됐구나 라고 하는 이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 때 얘는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간접적이지. 그치? 자, 그 다음 얘에 있던 어체를 보니 마음 둘 데가 없구나. 그럼 여러분 어체라고 하는 뜻을 먼저 한번 봤더니 여러분 얘는 쉽게 말하면 그냥 반찬이야. 반찬. 그러면 여러분 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여러분 고전식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기로 했었지. 어떤 의미하고 어떤 의미로 쓰이기로 했었지? 여기나 예전 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문맥적으로 맞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글 읽어본 적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지금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나고 혹은 뭐 어떤 사람은 한 달 지나고 어떤 사람은 막 3년 지났는데도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있는 엄마 음식을 못 버리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글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그러면 엄마가 해놓은 음식을 왜 못 버려요? 엄마가 계속 생각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우니까 못 버리는 거잖아. 그럼 지금 화자는 여러분 지금 반찬을 봤는데 이 반찬은 여러분 지금 새로운 반찬을 본 게 아니라 어머니와 뭐 했던 반찬을 보고 있는 걸까요? 같이 먹었던 반찬이겠죠. 그걸 보니까 마음이 둘 데 없이 너무 서러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예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머니와 나가 지금 여기에서 먹는 게 아니라
예전에 먹던 음식이 여러분 올라오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얘는 옛날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옛날로 쓸게요. 그러면 옛날에 어머니와 같이 먹었던 반찬을 보니 내 마음이 둘 데가 없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어체는 내 감정을 더 어떻게 해주고 있어야 되나? 심화시키고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를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객관적 상관문이죠.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을 내가 이제 잃은 거잖아요. 여러분 잃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 그치 상실감도 있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나 혼자 혈혈단신이 되었기 때문에 고독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애달프고 저기 나왔으니까 애달픔 서러움 이런 감정들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봐봐 이거 아까 일수는 무조건 뭐가 나타난다? 정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정서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수 한번 가보자 얘들아. 처음에 못 생각해서 시설을 일삼았도다. 중간에 망령이 되어서 명리를 바랬구나. 물의 퉁알 강산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쭉 보면요 이 이수인데요. 아까 구조를 한번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조에서 이수는 뭐가 나타나기로 약속했었지 얘들아? 이수는 시간성.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분 표현들 있지 않아 얘들아? 뭐하고 뭐가 있어? 처음, 중간.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시설을 일삼았고 중간에는 명리를 말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에 풍활강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풍활강산은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화자가 자연에 응거하는 건 지금이니까 그럼 이건 뭔가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자 이거는 내 인생의 초년기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내 인생의 처음은 나는 시설을 일삼는데 매진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간은 여러분 내가 중년기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맨 마지막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어옹을 설정했거든요. 자기가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자기도 나이가 지긋이 든 상태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현재는 노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요 못 생각했다라는 건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거든. 내가 잘못 생각해서 시서만 일삼았다는 거야. 여러분 시서가 뭐냐면 시경 서경이라고 하는 책 이름이에요. 그러면 시경 서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두 책만 읽었다는 뜻인가? 공부를 했다는 뜻이겠지? 그럼 여러분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책 일부를 갖고 와서 전체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무슨 사고 써야 돼? 대유를 쓰는 거야. 맞아. 그러면 자 원관념이 뭐냐면요. 원관념은 유교적 학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분 속성을 갖고 전체로 설명하니까 얘는 대유를 쓰고 있구나.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어렸을 때 계속 뭐만 했었다? 학문의 매진만 했었다. 그러면 학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 자, 그 다음에 중년기 갈게요. 중간에 망령이 되어서 여러분 망령된다는 표현은 여러분 속삼인국에도 나오고 여러분 고전시가 읽다 보면 망령됐다라는 표현 자주 나와. 이런 망령이 뭐야? 망령.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흐트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자, 여러분 내가 잠깐 미쳤어서 가지고 내가 혹은 여러분 정신을 놨어 가지고 내 중년기에는 명리만 쫓았대. 근데 여러분 명리의 뜻을 순특하면서 제시를 안 하네.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명자가 명예할 때 명자예요. 그러면 혹은 여러분 이는 그러면 무슨 이자인지 알 수 있을까? 명예가 나왔으니까 이, 그치, 이익이야. 그래서 명예와 이익을 쫓았다. 근데 여러분 명예하고 이익은 대표적으로 어떤 가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야? 세속적 가치잖아. 맞아. 그러면 여러분 얘 원관념은 세속적 가치네. 그러면 여러분 단어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러면 이 세속적 가치를 여러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가치가 갖고 있는 속성 일부를 가지고서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도 대유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중년기에는 화자가 어디에 얘들아 진출해 보려고 여러분 고군분투를 했었을까요? 관직에. 맞아. 그래서 화자는 여러분 관직에 나가고자 출세와 명예를 쫓던 삶. 이렇게 정리할게. 자, 관직에 나가고자 출세와 명예를 쫓던 삶을 예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다 반성하고 있죠.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화자의 태도할 수 있어.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어 얘들아. 우선 되돌아보면 무슨 태도 나타나야 돼? 성찰. 그치? 근데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성.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을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후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감정들이나 태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법 대유법만 쓰인 거는 아니야. 여러분 초장하고 중장에 무슨 표현법도 쓰였다고 보면 될까? 비슷하니까 대구, 영탄. 그래서 여러분 얘는 대구랑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갈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인데요. 여러분 무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여러분 고전 실화를 읽다 보면 무례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자, 여러분 물자가 사물할 때 물자야. 물건 할 때 물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건과 사물은 유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한 것들이죠. 그러면 유한한 것들은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싸울 수밖에 없어. 경쟁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물들이나 얘들아 이런 이 물건들은 인간이 시비를 옳다 그르다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경쟁을 하게 만드는 애들이라서 물자라는 단어는 대부분 속세를 의미해요. 그러면 얘는 속세인데 여러분 외자가 바깥 외자를 쓴 거거든? 그러면 속세 바깥을 얘기하네? 그러면 여러분 속세 밖이 어딜까? 자연이야. 이건 자연이라는 뜻이야. 그건 너무 중요해. 자연이야, 자연. 그러면 이 자연에 풍화의 자연이 내 분수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노년기에서는 여러분 자연에 은거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은거하는 삶을 드러내주는 여러분 태도가 나타나. 그럼 어떤 태도 나타나야 돼? 네 글자. 안분 지족이죠. 그렇죠? 이 태도가 드러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표현법 하나만 더 찾을게요. 우선 여러분 이 물에나 아니면 풍월감사는 자연을 의미하는데 명리나 시선은 여러분 다 세속적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대비되는 거 같은구나. 자연과 세속적인 가치들이 여러분 대비가 된다.
여러분 그 유교적인 학문이 세속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자연에서 유교적인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굳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시간성이 어떻게 잘 드러나는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라고 하는 시간성 드러내고요. 그럼 이제 삼수거든요. 여러분 삼수는 뭘 찾아야 될까요? 하자의 3과 지향점 찾을게요. 알겠죠? 자, 그럼 삼수 가자. 이런들 누가 옳다 하며 저러한들 누가 왜라고 하겠는가? 자, 여러분 여기서 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여러분 왜다가 무슨 뜻이야? 왜다? 그르다. 여러분 그르다가 무슨 뜻이야? 옳다의 반대말 그릇되다라는 뜻이야. 잘못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르다 잘못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옳다 왜다라고 하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냐면 반대말이 들어갔거든. 그러면 여기 대조가 쓰이고, 자, 이런 문장 구조 거의 비슷해. 대조에다가 그 다음에 저러한들 누가 그릇되다고 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질문했지만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답이 정해지니까 서리법을 쓰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해. 여기서 태도를 찾을 건데 이 태도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야. 자,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옳다고 하겠는가? 내가 저렇게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을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 그럼 자,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연연해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연연해 하지 않는 태도. 그 다음에 세상살이의 옳고 그름을 여러분 미련 갖지 않고 초연해서 생각하는 태도. 이걸 여러분 우리 세 번째로 무슨 태도라고 해? 연연해 하지 않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 초월해서 생각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이라고 하는 태도야. 도산 12곡에도 나오고 여러분 그 우리 탕궁가라고 하는 이런 작품에도 나와. 달관. 여러분 달관 들어봤죠? 여러분 달관적 태도예요. 여러분 그 우리 그 수능 특강 3년 전 수능 특강 아니다. 여러분 그 모의고사 3년 전에 9월 모의고사에서 고3 모의고사에서 혹시 장수산이라고 하는 작품 나왔던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장수산에서도 여러분 우절 중이 올라가서 나도 따라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7번 넘어지든 아니 6번 넘어지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나와. 넘어지든 넘어지지 않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미련을 갖지 않는 거야. 이런 태도를 여러분 이걸 우리는 달관적 태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달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 달관적 태도는 개념 써줄게. 연연해 하지 않아요. 미련 갖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초월하거나 초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달관이라고 해요. 여러분 달관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어떤 감정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 마인드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 딱 어디에 미련 갖지 않는 모습이야. 자, 근데 이거에 얘들아 우리가 조금 이제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거야. 내가 세상이 옳다, 세상이 그릇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화자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중장 옳거나 왜거나 나도 내 일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일은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내일도 알 수가 없어. 내일도 모를 수도 있고 내일이 그릇될 수도 있고 내일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완전 달관적 태도야. 자, 그래서 세상이 12일을 말아. 어부가 무삼 그르리. 여러분 자 세상이
세상에다가 시비를 걸지 말래요. 여러분 뭐뭐 하지 마라라는 표현 들어갔으니까 무슨 영어이 들어갔어 얘들아? 명령. 그렇지? 그러면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여기서 화자는 청자를 설정하고 있거든? 그럼 청자한테 야 너 세상에 시비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왜? 세상의 옳고 그름은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 근데 어떤 게 옳다 그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사람한테 여러분 내가 안락사를 해도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안락사를 해도 되는가? 이런 여러분 주제를 던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옳고 그름을 여러분 따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죠. 왜냐면 안락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당연히 죽음을 여러분 혹은 생명을 동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태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건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세상의 이치들은 여러분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너희들은 세상의 시비를 그릇되다고 말하지 마라. 옳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어부가 무삼그르니 라고 했거든. 여러분 무삼이 무슨 뜻이야? 무삼. 무삼 무슨 뜻이지? 무슨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무엇이라고 해석한다면 어부가 무엇이 잘못되었니? 어부가 뭐가 잘못되었니?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시비를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얘들아 어부는 여러분 세상의 시비랑 상관없이 뭐만 하면 돼요? 낚시만 하면 되니까 어부의 삶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즉 어부처럼 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그르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이 정해졌으니까 서리법을 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법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1수 한번 봐봐. 3수 미안해. 3수는 여러분 무조건 초장, 중장, 공장의 구성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 초장에 나왔던 내용이 중장 맨 앞에 집약해서 나타나고 지연성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뭐하고 있어 얘들아? 앞에 집약해서 제시하고 있지. 그래서 초장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그럼 마지막 종장에서 화제의 지향성 나타나야 되거든. 시비를 여러분 따지면서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어부처럼 살아라. 그러면 이 어부가 바로 지향성.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어부처럼 살라고 화자는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어부는 누굴까요? 맞아, 화자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야. 자, 그럼 이제 사연 가자. 경문을 내가 어떠냐? 제세할 사람이 없으려랴. 여러분 경문이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은 여러분 우리 같이 정리해버립시다.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세상을 다스리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제세라는 말은 혹시 여러분 우리 1, 2학년 때 어부남자 같은 작품을 보거나 하면 거기에 제세현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 제세현 혹시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 얘들아? 제세현 세상을 구할 뛰어난 사람. 그러면 제세가 뭐야? 세상을 구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세상을 하다라고 한번 본다면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걸 화자가 스스로 알겠냐? 라고 물어봤는데 화자는 알까 모를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 모르죠. 왜냐면 관직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까 얘들아 보기에서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고 했잖아. 여러분 제세할 사람이 없으려나? 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제세라 세상을 구할 사람이 없겠니? 라는 뜻이잖아. 그럼 자기가 관직에 나가지 않아도 세상을 구할 사람은 없나는 있겠죠. 혹은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데 세상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화자는 두 가지의 태도가 나타나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걸려 관직에 나가지 못한 자신의 처지. 내가 세상에 못 나갔구나. 그래서 경륜도 모르고 제세도 모르는구나. 이런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관직에 나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봐도 돼. 아니, 이렇게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없나? 아니, 이렇게 세상을 구할 사람조차도 없나?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식으로 봐도 돼. 그래서 세상이 제대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자, 그러면 여러분 정서 이미 나왔거든요. 안타까움, 한탄, 비판 이런 정서나 태도가 나왔을 때 이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법이 뭐야? 이 초장에서 좀 대구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질문이면 던졌어. 이 사람은 이미 답이 알고 있잖아.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대구랑 서류를 통해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중정도 비슷한 것 같아. 태평성대가 얼마나 멀었는가. 그럼 여러분 이 말은 태평성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태평성대라는 뜻일까요? 지금은 태평성대랑 거리가 좀 멀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약간 요 2번이랑 의미가 비슷한 거네. 태평성대가 오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화자의 비판적인 인식이 들어가고 이런 세상이 오지 않는 거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판, 한탄. 자, 그 다음 필부의 미국 충심을 내어 베일 데가 없구나. 그럼 여러분 필부가 무슨 뜻이야? 필부. 우리 고전 소설 읽다 보면 필부라는 단어 나오거든. 필부. 필부가 무슨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 여러분 어떤 관직이나 사대부나 이런 관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평범한 사람이 누구야? 화자지. 그치, 이거는 화자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내가 관직에 못 나갔었으니까 미국 충심을 보일 수도 없고요. 내가 얘들아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신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계속 상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자연에 응거하면서 여러분 유교적인 가치관을 저버렸다고 보면 될까? 아니지. 완전 잘 지키고 있지. 그래서 화자는 유교적 가치관을 잘 지켜내고 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여러분 탄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여기다가 탄식 하나 더 쓸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수장 1수가 지금 사수거든? 여기에 정서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정서가 두드러지게 쓰냐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 한탄 이걸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5수 넘어가서 여러분 얘는 수장의 2수니까 여러분 뭐가 아니 어떤 이렇게 여러분 시간성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시간이 나올지 생각하면서 봐볼게요. 내 나이가 많거나 많아, 머리도 새었거나 많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내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야.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랑 관련 지어보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나이가 든 거죠. 늙은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화자가 지금 늙은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고, 자, 젊을 적 마음은 이승에 아니 늙었구나. 그럼 여러분
내 젊을 때 마음은 이승에 살고 있는 지금도 젊은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은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도 나는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어떤 시간이 들어가냐면 젊다라고 하는 젊은 시절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늙음은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사실 육체에서는 내가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육체에서의 모습이고 젊다는 건 여러분 어디가 젊다는 걸까? 내 마음, 정신이. 또 여기 선생님이 정신이라고 쓸게 되나? 자, 그러면 정신과 육체를 뭐 하고 있냐면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런 여러분 늙고 젊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시간의 성질을 제시를 해서 나는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젊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날마다 어린애 장난을 하니 더 먹은 나이를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든 할아버지가 돼도 아직도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장난을 친다는 거야. 매일같이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진짜 여러분 자기가 젊게 아이처럼 행동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단 여러분 자연에서 살면서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천진난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내가 나 젊게 나 진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단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 좀 더 그래도 젊어 보이고 싶다. 나이가 할머니가 돼도 좀 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은 여러분 내가 젊게 살고 싶다. 나이가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 소망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화자가 나이를 잊고 싶은 소망, 바람을 여러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성을 통해서 화자가 나이를 잊고 젊게 살고 싶은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어디에서? 자연에서. 자, 그럼 이제 육수 갈 거야, 얘들아. 육수는 여러분 마지막 3에 해당하니까 화자의 삶이 드러날 거고 요 내용들 또 들어가고 있는지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 청산인데 내가 창산이라고 써놨어. 이게 청산이야, 청산. 그래서 이거 청산. 여러분 청산은 높고 높고 유수는 길고 길고. 여러분 우선 대고랑 반복을 써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드러나냐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가에서 이렇게 여러분 산은 높다, 물은 계속 흘러가 라는 이런 구절 되게 많이 쓰잖아. 그런 구절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연의 속성을 떠올려야 돼. 여러분 산은 높은 상태로 몇만 년 전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산은 절대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속성이 들어가냐면 불변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드러내겠네. 자, 유수, 물은 여러분 계속 흘러요. 그러면 여러분 물은 변하죠. 왜냐면 그 흘렀던 물이 계속 어디론가 흘러갈 거니까. 변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계속 흐른다라고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계속 흐른다,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의미로 영속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항상성은 영속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영원성이라고도 표현을 해. 그래서 물은 대부분 항상성으로 산은 불변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산은 물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산고수장하니 그게 아니 좋을 소냐. 자, 여러분 산고수장 한자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지. 산고, 산은 높고 물은 길고. 여러분 아까 3장은 무조건 초장에 있는 내용을
이걸 중장에 뭐 하기로 했더라 얘들아? 집약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왔던 내용을 집약해서 네 글자로 다 설명하죠. 자, 그게 아니죠 일소냐라고 해서 질문을 했거든. 답이 정해지네. 서리법을 쓰고 이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얘들아 태도 드러나. 화자는 만족하는 거예요. 이 자연에 대해서. 그래서 화자의 만족감 드러낸다. 자, 산수, 자연 사이에서 이한인이 되어서 허물없이 살아가겠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단어는 알아야 된다. 이 한자. 여러분 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문 사이에 한자 자세히 보면 문 사이에 뭐 있어? 나무 있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면 하늘에 달이 떠 있는지 구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들아 지금 해가 지었는지 안 졌는지 알 수도 없어. 그런데 문 사이에 나무를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한자는요 한가로울 한자예요. 그러면 화자의 정서 바로 알 수 있죠. 한가롭다. 이러면 내가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허물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 이런 맨 마지막 종장은 화자가 바라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 지향점. 그게 누구야? 이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지향점. 자, 여기에서 허물 없이 살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허물은 자연에서 필요 없는 잘못된 것들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자연에서 필요 없는 게 뭐예요? 세속적 가치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세속적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세속적 가치가 없어도 나는 자연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기출에도 나왔고 수능 특강에는 총 4수가 나왔는데 선생님 전문을 지금 다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만약에 연기가 됐을 때 내용을 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좋지만 여러분 구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조를 통해서도 여러분 지문을 이해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나왔을 때는 안 읽고 풀 거야 얘들아. 그렇게 공부해야 돼. 여러분 6월 보고나 9월 보고에 수능에 얘가 연기가 된다고 하면 지문 안 읽고 풀 수 있을 정도 돼야 돼 얘들아. 왜냐면 연시조는 해석이 충분히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 3년 전에 한거시 8곡이라고 하는 연시조가 나왔거든. 걔가 18곡이야 18곡. 지금 총 18수가 있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전문을 다 다뤄주기는 했지만 애들이랑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구성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구성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구성에서 한거시 8곡은 총 3개의 장으로 나눌 수 있어. 그 내용 어떤 내용 나올지 예측하면서 지문을 암기해 공부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실제로 여러분 그게 모의고사 나왔을 때 애들이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맨 마지막에 고전 시간에 있었던 한거시 8곡을 못 읽은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준 구성 있잖아 얘들아. 구성을 떠올렸던 애들은 지문 안 읽고 그냥 문제 다 맞췄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연기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문을 읽을 때 선생님 진짜 안 보고 안 봤다라고 하는 건 진짜 아예 생으로 안 봤다는 거보다 어디에 뭐가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바로 문제 풀면 되잖아. 시야의 의미만 파악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구조로 여러분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또 볼게요.